오늘도 NMP6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NMP6 뉴스. 가스레인지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정책을 비난하는 두 번째 법안이 어제 초당적인 표결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현재 양대 정당의 2024년 대선 후보들 중 가장 높은 순호감도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캠프는 화요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를 당한 이후 7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당초 66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수치를 업그레이드했다고 뉴스맥스가 전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노동시장 과열이 정점을 찍고 식기 시작했다는 신호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트랜스젠더 협찬 논란으로 버드라이트의 매출이 20여 년 만에 미국 맥주 시장에서 2위로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25세에서 54세 성인 및 전체 시청자 중 황금 시간대 시청자 수에서 MSNBC가 팍스뉴스와 CNN을 앞질렀습니다. MSNBC는 지난주 프라임타임에 가장 많이 시청한 기본 케이블 뉴스 채널이었습니다. 미국 성인 약 5명 중 1명꼴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 티켓 판매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미국에서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티켓 판매업자가 투명한 가격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티켓마스터를 소유한 라이브 네이션 티켓 재판매 업체인 시트킥, 에어비앤비 등 대표들을 100억 원으로 불러들여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숨은 수수료를 없애라고 압박한 결과입니다. NMP6 뉴스 잠시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은요, 저희가 목요일 오후 저녁에 미팅이 잡혀 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취재 관계로 해서 지금 저희가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마지막에 여러분들 댓글 읽어드리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돼서 참 아쉽습니다. 이 점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가스레인지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가스 스토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가스 스토브 혹은 가스 레인지를 보호하라라는 법안이 지금 나와 있다. 두 가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화요일에 하나가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어제 또 다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먼저 화요일에 통과됐던 법안부터 말씀을 드리면 켈리 암스트롱, 노스다코다죠. 켈리 암스트롱 하원 의원이 발의한 가스레인지 보호 및 자유법이라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표결에 붙여졌는데 248대 180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가스레인지를 금지하는 정책을 만드는데 연방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정책을 만드는 연방 조직들한테는 예산 지원 관련해서는 안 해주겠다라는 이제 법안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248대 180으로 통과가 됐다. 그리고 어제 통과된 두 번째 법안은 뭐냐면 여기 보면 Energy Department Rule on Gas Stove라고 되어 있죠. 가스 스토브에 대해서 에너지부가, 연방 에너지부가 규제책을 만든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을 폐지하라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요, 한 명씩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249명이 찬성이 나왔고 281명의 반대가 나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권한 사람 양당에 2명씩 빼고 나면 나머지 공화당은 전체가 다 찬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민주당에서 29명이 찬성을 합니다. 반대는 민주당밖에 없습니다만은, 하지만 민주당에서 29명이 공화당과 합류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면은 가스레인지, 이 가스 스토브를 미국 가정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데에 공화당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초당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면서 통과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이것이 과연 상원을 통과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 그러나 여기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29명이나 공화당 의견에 찬성을 해준 것으로 보아서는 어떤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스레인지 이제 우리가 계속 써야 된다. 이거 금지하는 법 만들면 안 된다라고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상원에서도 결국에는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이나 혹은 무소속 의원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저희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되느냐? 그게 아니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입법이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 친환경, 좋게 말하면 친환경이지만 조금 막말로 이야기하면 기후변화 대책에 목숨을 걸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무조건 배기가스 줄여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상하원 다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백악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으로 될 가능성은 지금은 미지수다. 그런데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번 회기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회기에 다시 한번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회기에 다시 이 법안이 발의가 돼서 또 마찬가지로 하원을 통과하고 또 상원을 통과하면 바이든 대통령 다음에 대통령이 돼 있는 사람은 거부권 행사 안 하고 받아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연방에너지부에서 내놓은 정책, 이번에 어제 통과된 법안에서 막으려고 하는 에너지부의 정책은 2027년경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7년이 되면은 미국 가스레인지 정도의 절반 정도가 규제를 따르게 하기 때문에, 규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규정에, 그래서 결국은 집안에서 혹은 업소에서 사용되지 못하게 금지 조치가 되는 절반 정도가 없어지게 될 거다. 2027년이 되면 뭐냐면은 이 가스 스토브뿐만이 아니라요, 전기 스토브, 그다음에 가스 오븐 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규제를 더 강화하는 그런 것인데, 탑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윗부분을 갖다가 좀 규제를 하는, 윗부분의 재질이라든가 어떤 성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내용을 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나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스레인지 설치를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금지하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새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가스레인지를 못 쓰게끔 하는 이러한 법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저희가 보여지고요. 워낙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급진 좌파 민주당이 이끄는 모든 아젠다들을 가장 먼저 법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그런 지역으로 저희가 딱 아예 박혔기 때문에, 마치 보수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플로리다나 텍사스가 가장 먼저 앞서서 이렇게 법을 만들고 하는 것처럼 인상 지워져 있듯이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도 그런 식으로 인상이 지워져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가스레인지를 금지하는 법들이 만들어진 주가 이미 있습니다만은, 연방 차원에서 지금 연방 규제 당국이 이런 것들을 규제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금 나서서 막고 있는 그런 겁니다. 암스트롱 의원은 화요일 날 본인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인들은 가스레인지가 연방정부가 아니라 가족에게 적합한지 결정해야 한다. 연방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를 펼치느냐에 따라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가족한테 이게 필요하냐 아니냐를 놓고서는 규제할 거냐 말 거냐를 이야기해야 된다 이거죠. 이 상식적인 법안이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을 보게 돼서 기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입법이 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 에너지부 그리고 이 어제 통과가 된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레스코 의원인데요. 데빌 레스코 의원은 어제 법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미국인의 가스레인지를 지키기 위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스레인지를 제거하려는 에너지부의 극단적인 추진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법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관련된 사항들이 또 업데이트가 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레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지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있는 후보들이 민주당, 공화당 다 합치면은 지금 거의 20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20여 명 정도 되는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순호감도를 얻은 인물 누구냐? 민주당 쪽에 이 RFK 주니어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이 RFK 주니어의 인기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인기도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19%포인트라는 순호감도를 보였다. 이 순호감도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여론조사를 해서 이 호감도와 비호감도의 차이를 이제 순호감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코노미스트 유고부가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RFK 주니어가 얻은 호감도는 49%, 거의 절반에 가깝죠. 이 정도면 꽤 높은 편축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호감도가 30%, 그러니까 19%의 차이가 났다라는 것인데요.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의 차이가 19%가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게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죠. 가장 점수가 나쁘게 나온 사람, 공화당의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후보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수가 마이너스 2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호감도를 가지는 사람보다 비호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24%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로 비춰지는 것인데 출마를 왜 했는지 걱정될 정도로 호감도는 27%밖에 안 나왔고요. 비호감도가 5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0명 중에 5명은 싫어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도 크리스티 같은 경우에는 점점 추락할 수밖에 없는, 지금도 밑바닥인데 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다른 후보들은 어떤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호감도가 45%, 비호감도가 52%, 그래서 마이너스 7%포인트 순호감도로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7. 나쁘지 않은 점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호감도가 43%, 비호감도가 53%. 그래서 마이너스 10%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코노미스트하고 유거브가 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코노미스트하고 유거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좌편향되어져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조금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건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가 2.9%포인트니까요. 오차 범위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의 순호감도라는 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더군다나 마이너스 7포인트, 마이너스 10포인트면은 둘 다 앞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지율보다는 조금 떨어질 거다라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치인데, 바이든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나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을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바이든은 현재 민주당 내에서 50%가 안 되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RFK 주니어가 워낙 치고 올라와 가지고요.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내에서 60%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떨어진다고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의 당선은 더욱더 확실해져 가고 있는데, 대선 후보로 지명되는 것이 확실해져 간다는 이야기죠. 근데 민주당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지명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점 지금 사그라드는 느낌? 오히려 지금 신흥 세력이, 이게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세력이 떠오르고 있는 이런 분위기.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 대선 경선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마치 바이든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처럼, 그래서 바이든 대 트럼프의 대결이 다시 이루어질 것처럼 언론들이 마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제 말씀을 드리고요.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앞으로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도 마이너스 1점. 근데 비벡 라마스와미는 플러스 7점이 나옵니다. 플러스 7점. 예. 그리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7%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펜스 같은 경우도 이제 쇠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한편 같은 여론조사에서 미국이 과연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전체 응답자들 중에 25%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4명 중 1명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고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62%로 나왔습니다. 잘 모르겠다가 13%. 근데 62%면은 꽤 큰 수치입니다. 꽤 큰 숫자가 국민 여론이 지금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것은 좌편향 여론조사든 우편향 여론조사든 공이 똑같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엊그제 기소당한 날 화요일 날 저녁에 배드민스터, 뉴저지에 있는 배드민스터 골프클럽 그곳에서 이렇게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사실은 생일 전야제였고 진짜 생일은 어제였는데 어쨌든 어제 생일은 뭐 가족들하고 보냈어야 했을 테니까 엊그제 있었던 이 배드민스터에서의 행사는 정치 후원금을 모금하는 펀드레이징 행사였습니다. 이 펀드레이징 행사에서 하루에만 200만 달러를 거둬들이겠다라는 목표를 선거 캠프에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210만 달러가 거두어졌다라는 발표가 어제 나왔습니다. 선거 캠프 측에서 처음 발표했던 내용은 660만 달러 이상이 거쳐졌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성명서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미치광이 잭 스미스가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한 이후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도널드 제이 트럼프는 단 며칠 만에 66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 단 이틀 만에 이루어낸 일입니다. 놀랍죠? 도널드 제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의 풀뿌리 애국자들로부터 꾸준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다. 디지털 모금을 통해서 450만 달러 이상이 모금됐다. 450만 달러 모금된 이 액수는요. 그러니까 보통 뭐 20달러, 30달러 혹은 100달러 이렇게 소액으로 기부한 사람들이 모아준 돈이 450만 달러가 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국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아준 돈이고요. 그리고 배드민스터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행사에서 210만 달러가 추가로 모금됐다. 그래서 합이 660만 달러 이상 모금이 됐다라고 발표가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안 돼서 다시 숫자가 업데이트 됐는데 총 700만 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불과 이틀, 3일이 되지 않은 사이에 이틀 만에 700만 달러의 기금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겁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서는 이 공화당 내 후보들이 난립을 하면서 지금 10명 이상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선거 자금이 분산될까 봐 염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왕 어차피 공화당 쪽에서 대통령이 나오길 바라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걸 분산해가지고 돈을 쓸모없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트럼프한테 몰빵을 해달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 선거 캠프 측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하여튼 그렇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엊그제 이 화요일 날 지지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간첩법. 간첩법이라는 거는 반역자나 스파이를 추적하는 데나 사용하는 것이지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합법적으로 자신의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이런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간첩법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은 간첩법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대통령 기록물법이다. 그러면 내가 이해하겠다. 대통령 기록물법은 그런데 민사소송이다. 터무니없는 검찰 측의 44페이지짜리 공소장에는 언급조차 되지도 않았다. 이 대통령 기록물법이라는 게. 대통령 기록물법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될 것을 왜 간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유는 우린 빤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감옥에 쳐넣으려고 기소하기 위해서 형사 재판을 벌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물법은 형사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사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 결과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양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형사 같은 경우에는 실형을 살게 만들 수가 있고 정치 활동을 못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빌 클린턴 시대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본인이 만들어낸 말인데요. 클린턴 삭스 케이스, 클린턴 양말 케이스라는 그런 아주 독특한 말을 만들어냈는데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본인이 양말 넣는 이 서랍장에다가 오디오 테이프 79개의 오디오 테이프를 넣었던 것이 알려지지 않았느냐 이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물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결국은 무죄됐습니다. 결국은 그거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트럼프 양말 서랍에 있었던 오디오 테이프는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나는 문제가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야기했던 말에 따르면은요, 그 오디오 테이프들 안에는 IT의 미군 개입에 대한 논의, 쿠바에 대한 방어와 공격에 대한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논의, 클린턴 대통령이 당시 많은 외국 지도자들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들이 그 오디오 테이프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였는데 그런 막대한 것들이 양말 서랍에 담겨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연방 법무부가 왜 내가 기밀 해제한 문서 가지고 집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간첩법을 적용한다는 게 이제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국민들이 딥스테이트를 해체하고 늪을, 그러니까 소환풀을 말려내는 작업을 마무리할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2024년 대선에 개입하려는 부패한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전국 및 주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극복할 수 없는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아무도 트럼프를 지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총선에서 조 바이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이게 이제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내놓은 성명에 있는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서 보호해야 할 기밀 문서를 잘못 처리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걸어가지고 뭐 37개의 혐의를 좀 부과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전대미문의 역사적인 이 법정 일정은 하필이면 2024년 대선 선거 운동이 한창일 때 이 재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공산이 크다. 일정상 그렇습니다. 일정상.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 대통령 후보가 계속 법정에 나와야 되는 골치 아픈 일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의 정치적 미래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자신의 사적 자유에 대한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뉴스맥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각에서는요, 트럼프의 변호사들은 법무부하고 협상을 하자, 타협을 하자라고 트럼프한테 조언을 했는데 트럼프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답니다. 내가 왜 걔들하고 타협하느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주디셜 와치라는 단체 겸 매체가 있는데요. 이제 법정 공방, 특히 이제 이데올로기에 따른 법정 공방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로비를 펼치기도 하고 보도 행위를 하기도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근데 이 주디셜 와치의 사장, 그러니까 CEO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트럼프가 받아들여서 그래서 지금 이제 강수를 두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는 것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디셜 와치 쪽에서 해주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싸워야 되는 거다. 법정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현행법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이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지금 재판 현장이 과연 이렇게 녹록한 현장인가 하는 부분을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보기는 해야 될 것 같고 하기는 항소에 항소를 거듭해서 연방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결국에는 연방 대법원에서는 객관적이고 올바른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선거 캠프 측에서는 그리고 트럼프 개인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냥 밋밋하게 재미없는 선거를 이끌어 나가는 것보다 법정 싸움을 해가면서 선거 운동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그 트럼프 지지자들, 마가 유권자들이라든가 보수 유권자들을 규합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마 정치적인 계산법이 나와서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저희는 추정이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택한 길이니까 이 길이 분명히 이제 미국 전체에 이로운 결과로 이어지는 길이기를 저희는 바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또 저희는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연방 상무부에서 5월달 소매 판매에 대한 발표가 나왔는데요. 지난달보다 0.3% 증가했다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깜짝 놀랄 소식이다라고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는 5월달 같은 경우에는 0.2% 감소할 거다, 마이너스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그다음에 마이너스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플러스가 나왔다. 그래서 지금 이건 의외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실업수당 숫자가 조금 늘어났다라는 보고들이 최근 들어서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업률도 과거 3.4%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 3.7%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소비자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줄어든 것 아닌가라고 이제 가정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해서 돈 버는 사람이 적으니까 씀씀이도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오히려 사람들은 돈을 잘 쓰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계산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5월 달에는 Mother's Day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메모리얼 연휴도 있고 해서 씀씀이가 다른 달보다는 좀 더 많은 달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죠. 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돈이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거를 뒤집고 지금 더 씀씀이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어제 연준이 금리 동결하겠지만은 6월 달만 잠깐 쉬어가는 거다, 앞으로 올릴 거다, 2번 더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했던 거가 바로 이러한 분위기를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4월보다는 증가폭이 다소 둔화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미국의 경제가 탄탄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좀 더 강경하게 고금리 정책을 더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탄탄한 노동시장을 배경으로 근로자 임금이 늘어난 데다가 코로나19 사태 동안 쌓아뒀던 저축도 완전히 소진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재계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인들의 소비 지출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는 코로나 때 모아뒀던 돈들은 사실 거의 다 소진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지금 연합뉴스에서 나온 내용인데 좀 뭔가 오해가 있는지 잘못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에 모아뒀던 저축들은 이제 거의 다 소진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크레딧 카드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씀씀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씀씀이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고, 벌이는 오히려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좀 들고 있는 겁니다. 물가 상승에 비하면은. 소비는 미국 실물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버팀목이자 종합적인 경제 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이날 수치에는 아직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아직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인데, 다들 올 하반기에 경기 침체 시작된다라고 제 경제학자들은 예상을 했던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이 될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경기 하반기면 7월부터 아닙니까? 하반기부터 어떤 일들이 참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만 2천 건으로 전주와 똑같은 숫자를 기록을 했고요. 이게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신규 실업수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나와 있다는 것이고요.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77만 5천 건으로 2만 건이 더 증가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실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몇 주째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자들이. 그걸 저희가 지금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노동시장 약화가 이미 시작된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경우 아직도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하여간 지켜봐야 될 수준. 뭐 177만 5천 건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177만 5천 명이죠. 이 사람들은 아직 이 숫자는 아직까지 낮은 숫자다. 실업률이 3.7%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3.7% 실업률도 역대 보면 아주 낮은 숫자입니다. 따지고 보면 가장 낮았던 3.4%까지 내갔던 거에 비하면 조금 올라왔지만 노동시장은 그래서 여전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전히 건재하다. 노동시장 건재하고 사람들 소비 지출 잘하고 그러니까 물가가 아직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이 지금 다 살아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계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장 다음 달 7월 달에 FOMC 회의할 때 0.25%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버드라이트. 이 버드라이트 맥주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맥주였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1등 자리를 20년 만에 내줬다. 2등으로 밀려났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른바 트랜스젠더 마케팅 잘못했다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트랜스젠더 모델을 내세워가지고 마케팅을 하다가 쪽박을 차게 생겼다. 버드라이트는 이달 3일까지 한 달간 식료품, 편의점, 주류 판매점 등에서 판매된 맥주 가운데 7.3%의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같은 기간 멕시코 맥주인 모델로 스페셜, 이 모델로 스페셜이라는 게 8.4%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맥주로 지금 기록이 됐다. 이게 지금 닐슨 데이터에서 이런 분석 자료를 내놓은 것에 따르면 이렇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앞서 버드라이트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을 한 틱톡 인플루언서 바로 이분인데 이분을 버드라이트의 모델로 협찬을 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기사에 보면은요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이 일어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사회의 분위기가요.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지금 자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처음부터 부정적이었었죠.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진보주의자들 혹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이제는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분위기가. 저는 그게 크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트랜스젠더를 우리가 증오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죄하자 이런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죠. 돌봐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여자로 살려고 길을 쓰는 그 모습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돌봐줘야 될 사람이고 궁유를 베풀어야 될 대상들인 거는 맞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옳으냐 그르냐의 관점에서 놓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옳은 것하고는 거리가 있다라는 인식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타겟도 마찬가지죠. 타겟도 잘못했다가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하게 보수주의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치적인 이데올로기하고 다른 문제다. 이건 하나의 큰 문화적인 흐름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진보 소비자들이 버드라이트가 충분히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 방어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버드라이트 매출 감소가 계속됐다. 이런 이야기. 이제 버드라이트도 그렇고 타겟도 그렇고 이 마케팅을 펼쳤다가 반발이 일어나니까 뜨거 하고서는
바로 뺐던 게 더 큰 화를 불러왔다. 양쪽의 공격을 받는 더 큰 화를 불러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참,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이다. 연초부터 현재까지 버드라이트의 시장 점유율은 9% 정도였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7.3%까지 떨어진 것이니까요. 상당히 큰 타격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인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청소년 약물 중독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아이들이 마약을 접하기 전에 조기 예방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이 한 학생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터커 칼슨이 없는 팍스의 끝없는 추락,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팍스 뉴스가 프라임 타임 때 시청률이 가장 높은 케이블 뉴스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5년 만에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그 자리를 MSNBC한테 넘겨줬다. MSNBC는 우리가 극좌 방송으로 이야기하는 매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좌파 중에 좌파, 이게 무슨 민주당 기관지지 언론이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좌파 중에 좌파 언론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MSNBC가 지금은 CNN도 누르고 팍스뉴스도 누르고 1등 케이블 뉴스로 등극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시청자 수를 집계를 했는데요. 지난주 시청자 수를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MSNBC가 지금 152만 1000명, 팍스뉴스는 150만 5천명, CNN이 67만 7천명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모 시청자 수라고 해가지고요, 25세에서 54세 사이의 시청자 수만 놓고 조사를 따로 해보면은 MSNBC는 17만 2천 명, 팍스뉴스는 13만 9천 명, 그리고 CNN은 13만 1,000명 이렇게 지금 집계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MSNBC가 이제 다른 뉴스들보다 더 많이 보게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브라이트바트 뉴스의 존 놀트라는 평론가가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놀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원래 처음에 터커 칼슨하고 팍스뉴스하고 결별할 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터커 칼슨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건 계속 잘 나갈 거다. 그리고 팍스뉴스 같은 경우에도 터커 칼슨이랑 헤어졌다라고 그래서 무슨 타격이 있지 않을 거다. 팍스는 팍스대로 잘 나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무래도 틀린 것 같다. 내가 크게 틀린 것 같다. 예. 터커 칼슨은 예상했던 대로 잘하고 있는데 팍스는 예상과 달리 지금 망가져가고 있다. 계속해서 처질 것 같다.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왜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느냐? 사람들이 뉴스를 접하는 채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케이블 뉴스가 상당히 중요한 뉴스를 전달해주는 매체로 자리를 잡고 있었으나 전국적으로.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수많은 팟캐스트들이 생겼고, 또 뉴스맥스라든가 원 아메리칸 뉴스 네트워크라든가 이러한 보수 성향의 또 다른 케이블 뉴스들이 지금 자리를 굉장히 잡아가고 있고요. 뉴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시청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CNN을 뭐 능가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팍스하고도 이미 경쟁을 하고 있는, 시청률을 겨루고 있는 이런 수준까지 지금 뉴스맥스가 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터커처럼 이렇게 트위터라든가 온라인상에서 방송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팟캐스트에 다 포함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이 국민들이 뉴스를 접하는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선택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케이블 뉴스의 영향력은 이제 갈수록 쇠퇴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다. 존 놀트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뉴스 형편없다, 그냥 선 끊어버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뭐 그거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야 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데 한 가지 저희가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언론의 편향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언론사가 제대로 된 언론사 역할을 하려면 한두 명이 일해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몇백 명은 일을 해야 그래야지 언론사다운 언론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몇백 명은 일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야 그 제대로 된 뉴스를 제대로 된 제 시간에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회사가 조직이 커지게 되면 비대해지면 막대한 운영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그 막대한 운영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결탁하는 곳들, 부정 비리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냐? 이 생길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광고주도 대형 광고주한테 시달리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직한 보도를 하지 못하는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치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같이 이제 큰 선거가 진행이 될 경우에 대선 캠프에서 방송국들한테 주는 광고료가 정말 엄청나거든요. 한 방송사한테 뭐 몇 억 달러 뭐 이렇게 광고비가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언론사 입장에서 그러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정직하게 해야지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다른데 신경 쓰다가 제대로 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대형 언론사들이 되면 이럴 수밖에 없다. 기업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형화되지 못하면 언론사가 충분한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온라인에서 방송을 하는 것도요. 뭐 지금 트위터에서 짧은 방송을 올려놓고 있는 터커 칼슨 같은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온라인에다가 컨텐츠를 올려놓는 경우도 보십시오. 조금 제대로 된 얘기 하려고 그러면 바로 검열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트위터에서는 검열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트위터에서도 보면은 결국은 다른 무슨 메모 같은 게 따라 붙는, 플래그가 뜨는 뭐 이런 건 아직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물론 아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은 하여간 그렇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면은 결국은 채널을 좀 가지고, 자기 채널을 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한테 마구 한 방향으로 쏟아내는 그런 방송을 해야 가능한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요. 그 돈 때문에 결국은 방송사가 제대로 된 일을 못하는, 이게 주객이 전도되고 앞뒤가 바뀌는 뭐 이런 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벌어지고는 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뭐 현실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팍스뉴스가 추락하고 있는 모습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한때 등을 돌렸던 것은 이제 아주 분명히 등을 돌렸던 부분, 그것이 이제 보수 유권자들한테서 팍스를 떠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고, 그게 최종적으로는 터커 칼슨을 하고 선을 끊으면서 결국은 완전히 규정을 지어버리죠. 지금 뭐 션 해니티가 아주 열심히 뭘 해보려고 막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인터뷰하고 난리를 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이 팍스뉴스에 대해서 너는 아니야라고 좀 선을 긋는 그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그 이미지,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럴 때 저희 뉴스앤포스트도 좀 열심히 성장을 해야 되는데 도움 주실 분들은 저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시고 경기 침체 극복하세요. 미국 내 성인 중 5명 중에 1명, 한 20% 된다는 이야기죠.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5명 중에 1명꼴로 우울증 진단을 받는다. 주마다 차이는 있다고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질병예방통제센터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0년 50개 주에서 18세 이상 성인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발병 여부를 조사한 결과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18.4%, 그러니까 한 약 20% 가까이 18.4%로 나타났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동부에 있는 웨스트버지니아가 27.5%로 가장 높은 주로 나타났고요. 하와이가 12.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다고는 하는데 전체 국민이 3억 명인 거에
비교해 보면 전체 국민이 3억 명이 넘으니까요. 미국이 3억 5천만 가까운데 그 숫자에 비해서 지금 표본 샘플로 잡은 40만 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 샘플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자 그러면 좀 복잡해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여론조사할 때 샘플 잡는 것이 불과 1,000명, 2,000명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하는 것을 감안하면 4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믿어줘야 될 만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가 27.5%로 가장 높다고 그랬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켄터키 25%로 나왔고요. 테네시가 24.4%, 아칸소가 24.2%로 가장 높은 주들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와이가 가장 낮다라고 그랬죠. 12.7%. 근데 하와이보다 조금 높은 데가 캘리포니아 13.9%로 나왔고요. 일리노이가 15%, 뉴저지가 15.6% 순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름들만, 주 이름들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러면 공화당이 이끌고 있는 주는 대체로 우울증 환자들이 더 많고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주에서는 우울증 환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아주 희한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데 색깔이 진한 곳들이 우울증 환자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퍼센테이지가 있는 곳들이 색깔이 진하게 나온 곳들이고요. 그리고 색깔이 약간 흐릿하게 나온 이런 곳들이 지금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없는 그런 곳들입니다. 적은 곳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라스카니, 하와이니, 캘리포니아니 뭐 이런 데들은 우울증 환자들이 지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데 사실 중부 지역에 있는 이런 곳들도 공화당이 지금 이제 이끌고 있는 주들이기 때문에 뭐 공화당, 민주당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죠. 예. 그리고 또 사실 민주당이 좀 요즘 잡아 넣으려고 하는 데가 이제 뭐 루이지애나 같은 데인데 여기도 지금 사실은 이렇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 환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바로 옆에 있는 엘라바마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 환자가 오히려 많이 나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고 이쪽 이 바이블 벨트 지역에 이 동남부 지역에 바이블 벨트 지역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울증을 흔히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영혼의 감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정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일 수 있겠으나 영적인 문제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바이블 벨트 지역이라고 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건강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우울증 환자가 적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우울증 환자들이 다른 데 비해서 더 많은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시골이어서 그런가? 근데 진짜 시골들 이런 데들은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럼 시골도 아니고 그럼 왜 이러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인 이유를 과연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CDC에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와 있거나 하지가 않습니다. 아직 그런 연구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지역이 유독 주변에 비해서 우울증이 높게 나오는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있으면 참 재밌을 텐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런 거를 못 봤고요. 연령별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우울증 진단을 더 많이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 신체 구조가 그렇습니다. 워낙에 여성들이 훨씬 더 민감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정신적으로 민감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도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호르몬의 변화, 그러니까 이 일생 기간 동안에 호르몬의 변화로 신체의 가장 신체 리듬을 바꾸게 되는 이 변화의 기복이 심합니다. 여성은요. 남성은 그게 심하지 않거든요. 남성은 그냥 사춘기 때 남성 호르몬이 점점 늘어나면서 뭐 성대뼈 좀 튀어나오고 그 정도 나오고 목소리 좀 가라앉고 정도 외에는 그 뒤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가 않은데 물론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은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조금은 여성화돼가는 그런 변화들이 살짝 있긴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심각한 일은 아닌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폐경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큰 변화를 겪죠. 그리고 일단 배란기가 시작이 될 때 하고 또 폐경기 이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큰 기복의 변화들을 겪고 또 임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임신하는 동안에 또 다른 변화를 좀 겪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남성보다는 우울증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사실인 것 같고요.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은 14.2%밖에 안 나왔는데 18세에서 24세 이 젊은 아이들한테서 21.5%, 그러니까 나이별로 이야기를 했을 때 18세에서 24세의 아이들이 가장 높게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세에서 44세 또 45세에서 64세 그룹에서는 각각 19.9%, 18.4%. 그러니까 뭐 전국 평균치하고 좀 비슷한 숫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심각한 게 25세에서 44세가 19.9%, 18세에서 24세가 21.5%니까 결국은 20대, 30대 이 젊은 사람들이 더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다. 그리고 교육 수준별로는요. 중졸 전문대졸이 21%로 같게 나왔고 고졸은 18%인 것에 반해서 대졸 이상인 사람들은 14.9%로 낮게 나오는 거예요. 고학력자일수록 이 우울증이 좀 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통계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갖다 대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차이로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보고서에는 CDC 보고서에는 우울증 발병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고 특히 에팔레치아 미국 동부에 있는 이 산맥이죠. 에팔레치아 산맥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산맥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산맥 하고요. 남부 미시시피 밸리 지역에서 높게 발견이 되고 있다. 미시시피 주가 바로 여기입니다. 예, 근데 남부 미시시피 주면은 이쪽인데 이쪽에서 높게 발견되고 있다는데 저는 설명이 잘 이해는 안 되고요. 어쨌든 요 엘라바마하고 아팔라치안 따라 올라가는 바로 요 지역들 이 경계선을 타고 요쪽 지역에 지금 짙은 색깔로 표시된 지역들이 나오는 거. 근데 아팔라치안 산맥하고 이게 무슨 상관일까?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그냥 분석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지 그게 원인인지 아닌지는 설명을 못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근데 이제 CDC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에팔레치아 지역은 소득이 낮고 빈곤율이 높고 교육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이는 건강과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소득 수준이 낮고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건강과 복지에 부정적이다. 네. 근데 꼭 그렇다고 저는 사실 납득은 사실 안 됩니다. 하여간 납득은 잘 안 되고요. 중요한 거는 우울증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한테 지금 있다라는 것이고 그 우울증 때문에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은 우울증을 다스려야 할 것인데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좀 제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거기에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네. 근데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이렇게 바이블 벨트에 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은 이건 분명히 종교기관들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스스로 좀 자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사실 여기 이쪽 그 워싱턴주 같은 경우, 오레곤이나 워싱턴주 같은 경우에도 뭐 자연 환경 때문에 그쪽은 자연 환경 때문에 햇볕을 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연 환경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환경으로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우울증 환자가 많다라는 부분은 저희 종교기관들의 역할이 지금 많이 축소돼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바이든이 이제 이 티켓팅하는 회사들, 대형 회사들의 사주들을 오늘 백악관으로 모아가지고 전체를 다 모아놓고 패널 디스커션 하듯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무슨 피 해가지고요. 네. 감춰져 있는 피, 그러니까 히든 피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를 히든 티켓 피를 좀 없애라라는 그런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지금 티켓마스터를 운영하고 있는 라이브 네이션이 앞으로는 투명하게 가격을 공개하겠다라고 발표하는 뭐 이런 이제 일이 있었다. 얼핏 보면은 티켓 업체들이 수수료들을 갖다가 숨겨가지고 나중에 결제할 때 보면은 처음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가격이 튀어나오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 올바르게 바로 잡아서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인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면은 참 좋죠. 왠지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이 바이든이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비행기, 항공료 비싸다. 항공료도 히든 피가 있다. 그래가지고 항공료 가격을 투명하게 해라. 항공료 가격을 낮춰라. 이게 이제 바이든이 항공사들한테 압박을 주었었죠. 그리고 또 호텔 업계에도 또 뭐라고 한마디 했었습니다. 호텔 업계가 쓸데없이 비싸게 받고 있다. 호텔 업계도 가격 낮춰야 된다. 정유업체도 얘기했죠. 정유업체들이 가솔린 가격, 가스값을 너무 비싸게 받고 있다. 국제 유가 떨어지는데 왜 가스값, 국내 가스값은 안 떨어지느냐. 낮춰라.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다 똑같습니다.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오히려 소비자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니까 회사가 이익을 줄이고 소비자들한테 낮은 가격의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해라.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티켓 판매. 바이든은 이것을 본인의 가격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격 정책. 다른 업체들도 이 정책을 채택해야 된다. 무슨 정책이냐? 지금 라이브 네이션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격 시스템을, 요금 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들한테 감추지 않고,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미국의 주요 티켓 업체들은 주문 금액에 대해서 30% 이상의 수수료를 결제 시 부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올인 가격 정책, 이른바 지금 바이든이 이야기하는 올인 가격 정책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면 주문 전에 전체 가격을 알 수 있게 해준다라고 뉴욕타임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가격을 저희가 맨 마지막에 갔을 때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텍스도 일단은 어떤 물건을 사느냐에 따라서 텍스가 붙는 게 달라지니까 텍스도 맨 마지막에 가서야 확인이 되고, 딜리버리 차지라는 것도 있죠. 물건을 보내주거나 하면은 그러면 딜리버리 차지가 얼마 됐는지 이거에 따라서 또 이렇게 되고, 결국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회사가 거기에 부과하는 자체적인 수수료가, 피가 있다라는 겁니다. 호텔 같은 경우도 그런 피가 있죠. 뭐 10% 무슨 피, 뭐 10% 무슨 피 해가지고 별도로 피를 추가를 하죠. 처음에 그래서 검색할 때 보면은 이 호텔이 하룻밤에 $90인데 실제로 가가지고 결제를 하려고 보면은 갑자기 그게 $150가 돼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제하기 전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티켓 판매도 마찬가지인데요. 티켓 판매도 원래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에 입구에서 사면은 $20면은 살 수 있는 티켓도 온라인으로 주문할 때는 왠지 이것저것 더 붙어가지고 $25, $26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가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티켓은 $26 들어간다라고 처음부터 그냥 보여줄 수 있게끔 규정이 바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이든은 지난 2월 달에 국정연설을 하면서 콘서트 및 스포츠 행사 티켓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중단하고 업체들이 모든 수수료를 미리 공개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미 이야기한 바 있었다.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언론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번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비행기 가격도 그렇고 호텔 가격도 그렇고 가스 가격도 그렇고요. 티켓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소비자들은 지금 나와 있는 가격하고 다르게 맨 마지막에 가야 진짜 내가 얼마 쓰는지 가격이 나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미국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면 몰라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팀 문화가 있죠. 팀 문화. 그래서 지금 식당에 앉아가지고 메뉴판을 봐도 메뉴판에 나와 있는 가격이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꼭 그럼 메뉴판에다가 무슨 뭐 팁까지 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걸 갖다가 숨은 수수료다, 뭐 히든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100% 옳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너무 단순화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러한 그 일반 기업들의 가격 정책에 일일이 다 간섭하고 있는, 이게 정말 너무 일일이 간섭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해라, 이 원칙을 따라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제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업종별로 하나하나 항공, 뭐
뭐 대중교통, 뭐 뭡니까, 뭐 또 가스값, 호텔값, 지금은 티켓값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더더군다나 업체 대표들을 다 불러내놓고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저희가 볼 때는 공권력의 남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진정한 시장 질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에 소비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야, 도대체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어서 우리 도저히 너희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반란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 회사는 망하겠죠. 지금 보십시오. 타겟이니 버드라이트니 자기네들이 뭔가 마케팅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우린 너희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보이콧할래 해가지고 지금 움찔해지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시장이 가지고 있는 정화, 자정 능력입니다. 자체적인 정화가 가능한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 항공료도 마찬가지고 호텔료도 마찬가지고 가스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국제 유가는 떨어지는데 가스값이 계속 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규제 때문 아닙니까? 규제. 각종 규제들은 다 만들어 놓고 규제를 맞추려고 하니까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생산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공업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유업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바이든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매우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던 티켓 업체들은 이번에는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바이든은 왜 그러면 이렇게 가격 정책을 내세워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백악관으로 끌어들여서 귀찮게 굴고 있느냐? 대통령 출마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표몰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은 국민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결국에는 이 정치 쇼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밖에는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티켓 가격 거기서 한 2, 3불 세이브 해주면 우리 살림살이가 나아집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일정이 좀 생겨서요. 어쩔 수 없이 녹화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댓글 주신 내용들을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오늘 목요일이니까 금요일 하루 건너뛰고 토요일이나 혹은 일요일 주말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 NMP6 뉴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